사람들은 마음 한구석에 늘 작은 소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아무 일 없는 날에도 문득 찾아오는 찜찜함,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머릿속에서 미리 그려보며 불안해하는 마음, 잠들기 직전에 스치듯 떠오르는 걱정과 후회 같은 것들. 걱정은 늘 외부에서 오는 것 같지만 실은 대부분 마음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그림자입니다. 누가 위협하지 않아도 우리는 스스로 불안을 키우고 스스로 상상 속 재난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걱정은 현실보다 마음을 먼저 사로잡습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이 문제다. 또 어떤 이는 말합니다. 이 정도는 운이 좋았을 뿐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이는 혹시라는 단어 하나로 하루를 통째로 무겁게 만듭니다. 이렇게 걱정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현재로 끌고 들어와 마음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걱정의 뿌리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반야심경은 그 대답을 애매하게 둘러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걱정은 실체 없는 것에 실체가 있다고 믿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잠시 스쳐 지나갈 사건으로 마음이 흔들릴 때, 이미 지나간 일을 다시 꺼내 반복해서 되새길 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마치 정해진 운명처럼 받아들일 때, 이 모든 순간의 걱정은 자라납니다. 걱정은 현실이 아니라 마음이 만드는 상입니다. 누군가에게 걱정은 별것 아닐 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숨을 막는 짐처럼 느껴집니다. 이 차이는 외부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마음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붙잡는 것이 많을수록 걱정은 복잡해지고 놓아둘 줄 아는 사람일수록 걱정은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은 고통이나 걱정을 없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실체가 아님을 알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눈앞의 걱정이 진짜라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라고 믿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걱정은 실제가 아니라 마음이 비춘 그림자일 뿐입니다. 마음이 비추는 대상을 바꾸면 그림자도 사라집니다. 이것이 반야심경이 걱정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반야심경이 던지는 질문 가운데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실체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실체라고 믿고 마음에 걸리는 감정을 실제라고 여기며 걱정과 두려움조차 실제 위협처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은 가장 먼저 그 전제를 뒤틀어 놓습니다. 우리가 실체라고 믿는 것들이 과연 실체가 맞는가? 정말 그렇게 단단한가? 정말 그렇게 붙잡아야 하는가를 묻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걱정은 그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이미 마음속에서 커집니다. 내일 있을 시험, 내일 있을 면접, 내일 있을 진단 결과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심장은 빨라지고 손끝은 차가워집니다. 반대로 어떤 걱정은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마음을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그때 그 말, 그때 그 표정, 그때 하지 못한 행동을 계속 곱씹습니다. 이 둘 모두 실체가 아닙니다.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고 하나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 두 비실체를 실체 취급하면서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반야심경은 이 장면에서 아주 단순한 껍질을 벗깁니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라. 이 말은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현실 위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해석과 상상을 걷어내라는 뜻입니다. 해석과 상상은 실체가 아니라 마음의 착색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착색을 실체라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커지고 두려움이 커집니다. 무엇이 실체인가? 라는 질문은 곧 무엇이 실체가 아닌가? 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걱정하는 이유는 일이 잘못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야. 하지만 반야심경은 되묻습니다. 그 가능성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떤 사람은 그때 그 사람이 내게 했던 말 때문에 아직도 화가 나. 하지만 반야심경은 다시 묻습니다. 그 말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대부분의 걱정과 분노와 후회는 제자리를 잃습니다. 실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체가 아닌 것을 실체라고 여길 때 고통은 발생합니다. 반야심경의 언어는 기적처럼 복잡한 철학을 단 몇 마디로 발라내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아주 일상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괴롭히는 것들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실체가 아니라 상입니다.
상은 그림입니다. 그림은 실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림 속에 살고, 그림에 울고, 그림 때문에 잠을 설칩니다. 바니아 심경은 그 그림을 찢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림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라고 말합니다. 실체를 실체로 보고 상을 상으로 볼 수 있을 때, 걱정은 사라지지 않아도 힘을 잃습니다. 고통은 없어지지 않아도 자리를 좁혀갑니다. 불안은 계속 있을지라도 방향을 잃습니다. 바니아 심경이 말하는 첫 번째 질문은 그래서 파괴가 아니라 구분입니다. 이 구분이 될 때 비로소 마음은 단순해지고 단순해진 마음은 고통을 키우지 않습니다. 바니아 심경이 묻는 무엇이 실체인가라는 질문 뒤에는 더 깊은 층이 있습니다. 실체가 아닌 것을 실체라고 오해하는 순간 마음은 그 대상에 달라붙습니다. 바니아 심경은 이 달라붙음을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고통의 뿌리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고통이 외부에서 온다고 믿습니다. 상실은 사랑을 빼앗기고 돈을 잃고 건강을 잃어서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니아 심경의 관점은 매우 다릅니다. 고통의 출발점은 잃은 것이 아니라 붙잡고자 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불안해지는 이유는 사랑해서가 아니라 붙잡고 싶어서입니다. 어떤 목표 앞에서 괴로워지는 이유는 목표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집착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돈이 부족할 때 괴로운 것도 돈 자체 때문이 아니라 이만큼은 있어야 해라는 생각을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니아 심경이 말하는 집착은 단순히 물건이나 사람에 대한 애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마음,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야 한다는 기준, 나는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고집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이 집착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당연히 일이 잘 되어야 하고, 당연히 인정받아야 하고, 당연히 버려지면 안 되고, 당연히 아프면 안 된다. 사람들은 그 당연함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니아 심경은 바로 그 지점을 향해 칼을 들이댑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대부분은 일어난 일 때문이 아니라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기준 때문입니다. 이 기준이 깨질 때 고통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어떤 관계가 끝날 때 사람들은 이별 자체보다 왜 끝났는지 때문에 더 괴롭습니다. 실패를 경험할 때 실패보다 나는 실패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에 더 무너집니다. 추억을 떠올릴 때 슬픈 이유는 시간이 흘러서가 아니라 계속 그 상태여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무너집니다. 이렇듯 고통은 항상 사건보다 집착에서 더 크게 자라고 더 깊게 박힙니다. 그래서 바니아 심경은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듣는 순간 사람들은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 삶을 떠올리며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바니아 심경이 말하는 해탈은 버림이 아니라 구분입니다. 버려서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집착으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생길 때 마음은 느슨해지고 느슨해질 때 고통은 힘을 잃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시작됩니다. 이 말은 고통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구조를 드러내는 문장입니다. 바니아 심경은 외부 세계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마음의 결박을 풀어냅니다. 결박이 풀리면 고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가벼워집니다. 외부는 그대로인데 마음이 덜 붙잡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걱정이 쓰러지고 두려움이 스며듭니다. 바니아 심경이 말하는 평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덜 달라붙을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바니아 심경을 접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오해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공입니다. 사람들은 공을 아무것도 없다고 이해합니다. 존재가 부정되는 무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바니아 심경을 들으면 세계 전체가 사라지는 허무주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니아 심경에서 말하는 공은 없다가 아니라 고정되어 있지 않다입니다. 사물과 감정과 관계와 몸과 마음이 본래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꽃을 생각해보면 꽃은 씨앗과 흙과 물과 햇빛과 바람과 시간이 모여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이 요소들 중 하나라도 없으면 꽃은 꽃으로 피어날 수 없습니다. 꽃은 따로 떨어진 실체처럼 보이지만 사실 수많은 인연의 집합입니다.
그러면 이 꽃은 있는 것일까 없는 것일까? 반야심경은 여기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있지 않다고 할 수 없고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즉 고정된 실체로는 없지만 조건이 모이면 드러나는 현상으로는 있습니다. 이것이 공입니다. 우리의 감정도 같습니다. 기쁨이나 분노나 슬픔이나 외로움은 실체처럼 느껴지지만 찬찬히 들여다보면 조건이 바뀌면 다른 모습으로 변합니다. 아침엔 분노였던 감정이 저녁엔 홈으로 스며들고 어제의 절망이 내일은 안도감이 되기도 합니다. 감정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조건이 모였다 흩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슬픔은 본래 슬픔이 아닙니다. 슬픔은 상황과 기억과 기대와 상처와 관계가 맞물려 나타난 하나의 현상입니다. 이 조건들이 바뀌면 슬픔도 흐려지고 모양도 바뀝니다. 그렇기에 반야심경은 공을 통해 감정에서 해방되는 길을 보여줍니다. 감정이 실체라면 통제할 수 없지만 조건이라면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평생 함께할 것처럼 느껴졌다가 어느 날 조용히 멀어집니다. 어떤 인연은 비바람처럼 스쳐가지만 한 시대를 바꿔놓기도 합니다. 이 관계들 역시 실체가 아니라 인연의 모임입니다. 서로의 상태, 시간, 위치, 환경, 마음이 모여 함께하다가 흩어집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은 관계를 붙잡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을 느슨하게 합니다. 본래 고정된 것이 아니었으니 떠난 것이 잘못이 아니다. 이런 관점이 생기면 이별의 고통이 줄어듭니다. 공은 비어있음이지만 허무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공은 가능성입니다.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뜻은 곧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슬픔이 고정되지 않았기에 기쁨이 들어올 수 있고, 상처가 고정되지 않았기에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실패가 고정되지 않았기에 새로운 방향으로 틀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의 공은 마음을 무너뜨리는 개념이 아니라 마음을 열어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은 세상을 지우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고정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면 두려움도 작아집니다. 영원히 아픈 감정도 없고, 영원히 실패한 삶도 없고, 영원히 멈춰 있는 인간도 없습니다. 변할 수 있는 여지가 바로 공입니다. 공을 이해하는 순간 걱정이라는 정적이 느슨해지고, 불안이라는 그림자가 옅어지고, 두려움이라는 결박이 풀립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은 걱정을 없애는 경전이 아니라 걱정의 실체를 해체하는 경전입니다. 반야심경이 가장 강하게 흔드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사람은 흔히 나를 하나의 실체라고 믿습니다. 몸이 있고, 감정이 있고, 기억이 있고, 의지가 있으니 그것들이 합쳐져 하나의 단단한 존재가 된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은 이 나라는 감각도 공처럼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오온 우윤입니다. 오온을 구성하는 5 요소는 색서, 수쇼, 상상, 행신, 식시입니다. 색은 몸이고, 수는 감각이고, 상은 인상과 이미지를 뜻합니다. 행은 생각과 의지의 흐름이고, 식은 알아차림과 의식입니다. 이 5가지를 묶어 놓은 것이 우리가 말하는 나입니다. 그런데 이 5 가운데 어느 하나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몸은 늙고, 감각은 변하고, 이미지는 바뀌고, 생각은 흘러가고, 의식도 움직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재미있는 점은 오온 각각은 실체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몸은 정지된 고체가 아니라 세포가 죽고 생기고 바뀌는 움직임입니다. 감각은 순간마다 달라지고, 인상은 경험과 상황에 따라 재조립되고, 생각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의식은 그 흐름을 잠시 비추는 빛처럼 움직입니다. 그러면 나라는 것은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5가지 과정의 합일 뿐입니다. 이 사실은 처음에는 불안하게 들립니다. 그럼 나는 없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야심경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없다가 아니라 고정된 하나는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즉 형체로 붙잡힌 실체는 아니지만 조건이 모일 때 드러나는 현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꽃처럼, 감정처럼, 관계처럼 나도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고통이 줄어듭니다.
실체라고 믿는 순간 집착이 생기고, 집착이 생기면 불안도 따라옵니다. 하지만 나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흐름이라고 이해하면 그 흐름 속에서 변화가 가능해집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가? 나는 항상 부족하다 같은 문장은 나를 고정된 실체로 전제할 때 생기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은 그 전제를 해체합니다. 그것은 잠시 모인 상태일 뿐이다. 이렇게 보게 되면 동일한 상황에서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기질도 바뀔 수 있고, 감정도 흘러갈 수 있고, 생각도 선택할 수 있고, 의식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이 말하는 오는 나를 지우는 개념이 아니라 나를 풀어주는 개념입니다. 나는 변할 수 없는 존재라는 두려움을 나는 흐르는 존재라는 여지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 여지가 바로 치유의 길입니다. 고통이 마음에 달라붙는 이유는 고정된 나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 전제가 풀리는 순간 걱정은 더 이상 붙잡혀 있을 자리를 잃게 됩니다. 반야심경을 이야기할 때 가장 유명하지만 가장 어려운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네 글자 때문에 반야심경을 어렵다고 느낍니다. 문자 그대로 보면 물질은 곧 공이고 공은 곧 물질이다라는 뜻인데 머리로만 이해하려 하면 당장 벽에 부딪힙니다. 물질이 있다는데 없다 하고 없다고 했다가 다시 있다고 하니 모순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문장의 핵심은 모순이 아니라 관점입니다. 먼저 색즉시공서 지이슬콩, 색은 형체를 가진 것, 즉 몸과 사물과 관계와 사건 전부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색이라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 조건이 모여 잠시 드러난 현상입니다. 씨앗과 흙과 빛과 물이 모여 꽃이 되고, 시간과 인간과 환경이 모여 사회가 되고, 감정과 기억과 기대가 모여 관계가 됩니다. 모였다가 흩어지기 때문에 실체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색은 공입니다. 색은 곧 공이다. 색즉시공은 눈에 보이지만 고정된 본질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공즉시색 콩지이슬서은 정반대로 들립니다. 공은 비어있다는 뜻인데 그 비어있음이 다시 형체가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은 허무가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기에 조건이 모이면 드러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씨앗이 없으면 꽃은 없지만 씨앗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피는 것도 아닙니다. 조건이 모이면 꽃이 피고 조건이 흩어지면 꽃은 진흙이 됩니다. 즉 공은 허무가 아니라 조건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공은 곧 색이다. 공즉시색은 고정된 실체는 없지만 현상은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이 두 문장은 당겨보면 결국 이렇게 겹쳐집니다. 모든 것은 실체이면서 동시에 실체가 아니다. 이 문장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 대부분은 고정된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믿고, 이 감정은 영원히 지속될 것 같다고 착각하고, 이 실패는 되돌릴 수 없다고 단정하고, 이 상실은 평생 비극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이해하는 순간 그 단정이 흔들립니다. 사람은 변하고, 감정은 흐르고, 관계는 바뀌고, 상황은 이동하고, 기억도 재구성됩니다. 즉,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고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곧 바뀔 수 있다는 말이고, 바뀔 수 있다는 말은 곧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머리로 보면 철학이고 마음으로 보면 이로입니다. 이 문장은 모든 것은 있다. 그러나 고정된 모습으로 있지는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정되어 있지 않으니 다른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반야심경이 걱정을 녹이는 방식입니다. 걱정은 대부분 이대로면 안 된다는 두려움과 이것밖에 없다는 단정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그 단정을 깨뜨립니다. 이대로인 것은 없다. 이것밖에인 것도 없다. 마음이 이 지점에 닿을 때 걱정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부드러워집니다. 강박과 두려움이 풀립니다. 변화가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은 삶을 부정하는 경전이 아니라 삶을 유연하게 바라보는 경전입니다. 존재를 지우는 교리가 아니라
존재를 흐르게 하는 관점입니다. 머리는 복잡해 보이지만 마음은 편안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세계를 다르게 비추는 하나의 거울입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사실이 불안이 아니라 자유가 되는 지점. 바니아 신경은 바로 그 지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니아 신경의 공공을 감정에 적용하면 아주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평생 붙잡고 씨름하며 때로는 도망치고 때로는 빠져 허우적대는 감정들이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정된 덩어리가 아니라 조건이 모였다, 흩어지는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감정은 바람과 비슷합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불 때는 강렬하며 지나가면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 감정도 같아서 올라올 때는 나를 삼킬 것처럼 강하고 생생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른 감정이 그 자리를 대체합니다. 예를 들어 분노를 떠올려 보면 분노는 본래 분노가 아닙니다. 상처와 자존심과 두려움과 무력감과 기대가 한꺼번에 뒤섞여 모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같은 말에도 화가 나고 어떤 날은 아무렇지 않습니다.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사건인데 아침에는 눈물이 나고 밤에는 무기력으로 남고 다음 날은 담담해지기도 합니다. 감정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움직이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바니아 신경은 감정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붙잡지 말라. 실체가 아니므로 붙잡히지 않는다. 생각도 다르지 않습니다. 생각은 감정보다 더 빨리 움직입니다. 감정이 바람이라면 생각은 그 바람에 실린 먼지들입니다. 휘몰아치다가 어느 순간 바닥에 내려앉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정을 실체처럼 여기고 생각을 진리처럼 믿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질 때도, 어떤 걱정 하나 때문에 밤을 새울 때도 사실 마음속에서는 감정과 생각이 잠시 스쳐 지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 순간에는 영원할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잠깐이었습니다. 바니아 신경은 감정의 무상성을 보여줍니다. 감정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기쁨도 그렇고 외로움도 그렇고 불안도 그렇습니다. 한 번 올라온 감정이 끝까지 남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바뀌면 모양이 바뀝니다. 그래서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은 조건을 보고 감정을 이해하고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감정을 보고 조건을 잊습니다. 바니아 신경은 감정을 억누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흘러가도록 만들어져 있으니 흘러가게 두라고 말합니다. 흘러가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관점을 이해하는 순간 마음에 아주 묘한 일이 일어납니다. 감정이 나를 휘두르는 대신 내가 감정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 지금 내 마음의 불안이 지나가는구나. 아, 지금 화가 지나가고 있구나. 아, 지금 슬픔이 드러나고 있구나. 이런 태도가 생기면 감정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감정은 여전히 일어나지만 감정이 나를 찢지 않습니다. 감정이 머무를 수도 있지만 나를 붙잡지 않습니다. 그러면 걱정이 어떻게 줄어드는가? 걱정은 대체로 영원한 감정을 상정할 때 생깁니다. 지금 이 불안이 평생 지속될 것 같고, 이 외로움이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이 분노가 나를 파괴할 것만 같을 때 걱정이 생깁니다. 하지만 감정이 바람처럼 스쳐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걱정의 형태가 바뀝니다. 이 감정도 지나갈 것이다. 이 감정은 잠시 머무는 손님일 뿐이다. 이렇게 마음이 말하기 시작하면 감정은 무게를 잃습니다. 감정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라 현상이 됩니다. 바니아 신경은 감정을 지우지 않고 이해하려는 경전입니다. 감정의 실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고정성을 부정합니다. 고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바로 무상성입니다. 그 무상성이 마음을 자꾸 풀어내고 마음이 풀리면 걱정이 풀립니다. 그래서 감정이 바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마음이 숨을 쉽니다. 바람은 잡히지 않고 감정도 잡히지 않습니다. 잡히지 않는 것을 붙잡을 때 고통이 생기고 흘러가도록 둘 때 평온이 생깁니다. 감정이 바람이라면 근심은 바람을 붙잡으려는 손입니다. 바람은 본래 머무르지 않고 지나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화가 나면 화난 대로 그 감정을 붙잡으려 듭니다. 왜 이런 감정이 생겼지? 이 감정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이 감정을 없애야 해. 이 감정이 내 미래를 망치면 어떡하지? 이 질문들은 감정을 분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감정을 고정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감정보다 감정을 붙잡는 마음이 더 아프게 만듭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해탈은 감정의 소멸이 아니라 감정에 대한 집착의 소멸입니다. 감정을 없애는 사람이 평온해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붙잡지 않는 사람이 평온해지는 것입니다. 근심이 커지는 이유는 감정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감정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져서입니다. 이 공포가 평생 갈 것 같다. 이 불안이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 이 상실감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 근심의 정체는 감정의 지속에 대한 상상입니다. 반야심경은 이 상상을 집착이라 부릅니다. 집착은 생각보다 훨씬 섬세합니다. 무언가를 욕망할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없애려 할 때도 일어납니다. 붙잡는 것도 집착이고 쫓아내려는 것도 집착입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은 집착을 단순히 소유욕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붙잡음으로 봅니다. 감정은 지나가려고 오는데 마음은 붙잡으려 하고 그 사이에서 고통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상처를 떠올려 보면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흐려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처를 떠올리고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상처를 붙잡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나한테 그런 짓을 했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런 질문들은 상처를 다루는 방식이 아니라 상처를 고정시키는 방식입니다. 상처는 이미 지나가 있는데 우리는 그 상처를 계속 현재로 끌어옵니다. 이것이 근심을 만든 구조입니다. 반야심경은 이 붙잡음을 놓아버리라고 말합니다. 놓아버리라는 말은 쿨하게 잊어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시하고 덮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놓아버림은 감정과 사건에 없었던 일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행위가 아니라 지나간 일이라는 자리를 돌려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의 놓아버림은 방치가 아니라 자리 배치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해보면 감정은 바람이고 근심은 바람을 붙잡으려는 손이고 놓아버림은 그 손을 펴는 것입니다. 손을 펴면 바람은 지나가고 지나간 바람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잡으려 할 때만 상처가 거세지고 놓을 때 바람은 조용해집니다. 재미있는 점은 놓아버림을 배우기 시작하면 감정을 무서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통제 불가능한 괴물이 아니라 잠시 왔다 가는 현상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현상은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스쳐가도록 두면 됩니다. 반야심경이 걱정을 잠재우는 이유는 감정을 없애주기 때문이 아니라 감정의 실체를 바꿔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근심의 뿌리가 감정이 아니라 감정을 붙잡는 마음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관점이 생기면 마음에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정은 여전히 들어오지만 근심은 크게 자라지 않습니다. 감정은 여전히 울림을 만들지만 그 울림이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감정은 여전히 인간을 인간답게 하지만 그 감정이 인간을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 놓아버림은 기술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이해가 생기면 기술은 따라옵니다. 근심을 들여다보면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일보다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이 훨씬 더 무겁다는 점입니다. 상상 속의 재난이 현실 속의 사건보다 더 큰 충격을 줍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아직 오지 않은 고통을 미리 겪게 만들고 과거에 대한 후회는 이미 끝난 질문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걱정의 대부분은 현재에 있지 않습니다. 과거나 미래에 걸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내일 있을 면접 때문에 잠을 설칩니다. 면접이 두려운 이유는 면접 자체 때문이 아니라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상상 때문입니다. 이 상상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몸은 실제처럼 반응합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손에 땀이 나고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신기한 점은 면접이 끝나면 대부분의 불안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건이 아니라 상상이 고통을 만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후회는 이미 끝난 장면을 다시 열어서 다시 평가하고 다시 자책하는 과정입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회사를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문장들의 공통점은 현재가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순간을 현재로 호출해 고통을 다시 경험합니다. 그래서 후회는 사건의 고통이 아니라 기억의 고통입니다. 반야심경은 이 두 세계를 모두 마음의 작용으로 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도 이미 지나간 과거도 실체가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요한 감각이 하나 생깁니다. 나는 지금에 살고 있지 않다. 대부분의 걱정은 지금 여기가 빠진 자리에서 만들어집니다. 몸은 현재에 있지만 마음은 과거나 미래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이 자꾸 커집니다. 현재는 사건만 있지만 과거와 미래는 해석과 상상이 더해집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공은 시간에도 적용됩니다. 과거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고 미래는 아직 구성되지 않은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를 실체처럼 취급하고 미래를 확정처럼 취급합니다. 그래서 후회가 생기고 불안이 생깁니다. 반야심경은 이런 마음의 움직임을 해체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시간에 실체를 부여하는 순간 걱정이 자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관점을 이해하면 한 가지 재미있는 일이 생깁니다. 걱정은 크게 변하지 않지만 걱정에 눌리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미래는 아직 없고 과거는 이미 없다는 사실이 마음에 닿으면 걱정의 무게가 줄어듭니다. 불안은 줄어들지 않을지 몰라도 불안에게 지배당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힘들어지는 이유는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가 아니라 고통을 과거와 미래로 확장시키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고통은 대부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미래를 끌어오면 고통은 형태가 바뀝니다. 현재는 경험이지만 과거는 후회이고 미래는 공포입니다. 이 둘이 합쳐지면 걱정이 됩니다. 반야심경이 평온을 주는 이유는 걱정을 없애기 때문이 아니라 걱정의 위치를 옮기기 때문입니다. 걱정은 대부분 시간에서 생기고 시간은 마음에서 구성됩니다. 마음이 시간을 놓아주기 시작하면 걱정은 줄어듭니다.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단순함의 출발점이고 근심의 감속장치입니다. 반야심경에는 무한히 비설신의 우이알 비설선이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처음 접하면 낯설고 어렵게 들립니다.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혀도 없고 몸도 없고 의식도 없다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허무주의나 부정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야심경이 말하는 의미는 감각기관이 실제로 없다는 뜻이 아니라 감각기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나의 본질은 아니라는 통찰에 가깝습니다. 눈은 볼 수 있지만 눈이 곧 나는 아닙니다. 귀는 들을 수 있지만 귀가 곧 나는 아닙니다. 감각은 작동하지만 그 감각을 나의 것이라 단단하게 붙잡을 이유는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시야에 비친 장면을 보고 화가 치밀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적게 나를 자극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극한 것은 대상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한 마음입니다. 귀로 들은 말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말을 듣고도 어떤 이는 상처를 받고 어떤 이는 웃어넘깁니다. 감각은 같지만 해석은 다릅니다. 이때 반야심경은 조용히 말합니다. 눈은 볼 뿐이고 귀는 들을 뿐이다. 여기에 나라는 실체를 덧씌우는 순간 감정이 따라붙습니다. 무한히 비설신이는 감각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감각에 실체성을 부여하는 마음을 해체합니다. 눈으로 본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귀로 들은 것이 절대가 아니고 몸으로 느낀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감각은 조건이 모여 일어난 현상입니다. 빛이 있어야 보이고 공기가 있어야 들리고 촉감이 있어야 느껴지고 뇌가 있어야 해석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감각은 사라집니다. 실체로 보였던 느낌조차 조건의 조리품이라는 뜻입니다. 이 관점으로 감정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마음에 상처를 내는 이유는 소리 자체 때문이 아니라 해석 때문입니다. 말은 공기를 진동시킨 음파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음파를 기억과 상처와 자존심과 비교와 두려움 같은 요소들이 모여 감정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어떤 말은 칼처럼 아프고 어떤 말은 가볍게 스칩니다. 반야신경은 여기서 실체를 하나 더 없앱니다. 감각이 내 안에서 일어나긴 하지만 그 감각이 곧 나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무한히 비설신의의 진짜 역할은 이 두 겹의 집착을 풀어주는 데 있습니다. 첫째, 감각에 붙잡히는 집착. 둘째, 감각에 반응하는 감정에 붙잡히는 집착. 이 둘이 약해지는 순간 걱정과 분노와 공포는 줄어듭니다. 감정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감정의 실체가 빠지기 때문입니다. 반야신경이 걱정을 잠재운다고 할 때 그 힘은 감각을 차단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감각을 나의 것으로 고정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감각은 오고 감정은 변합니다. 오로지 남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뿐입니다. 반야신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한 가지 독특한 결론에 닿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무겁게 짊어지고 살아온 나라는 존재가 사실은 단단한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순간순간 감정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지만 우리는 그것을 모두 하나로 묶어 이게 나다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반야신경은 조용히 질문을 던집니다. 그 많은 변화 중 무엇이 진짜 나인가? 아침에 나는 분명했지만 저녁에 나는 흔들리고 지난달에 나는 확신했지만 올해의 나는 망설입니다. 그렇다면 고정된 나라는 실체는 어디에 있는가? 반야신경은 여기에 대해 고정된 자아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해방이 시작됩니다. 자아가 고정되어 있다고 믿을 때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래야 해. 나는 절대 저럴 수 없어 같은 문장이 생기고 그 문장이 감정을 만들고 고통을 만듭니다. 화가 나는 나, 불안한 나, 비교하는 나, 조급한 나, 인정받고 싶은 나.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나라고 묶어두면 당연히 삶은 버겁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변화하는 순간들을 억지로 멈춰두려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아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바라보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화는 일어났다가 사라질 뿐이고 불안은 고여있다가 흩어질 뿐이고 비교는 스쳤다가 지나갈 뿐입니다. 그 감정들은 나가 아니라 나를 스친 현상일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찰나차나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모든 것은 순간순간 생겨나고 사라지는 흐름이라는 뜻입니다. 감정뿐 아니라 몸도 그렇습니다. 피부도 바뀌고 세포도 바뀌고 근육도 바뀌고 심지어 뇌도 바뀝니다. 기억조차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고 사람도 환경이 바뀌면 태도가 변합니다. 이렇게 보면 오히려 이상한 것은 우리가 그 모든 변화들 속에서 단단한 나를 만들어 붙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반야신경이 주는 해방감은 여기에서 태어납니다. 고정된 나가 없으니 변해도 괜찮다는 감각입니다. 이 감각이 자리 잡으면 걱정도 가벼워집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실패한 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실패라는 경험이 스쳤던 것뿐이고 상처받았다고 해서 상처투성이의 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라는 감정이 한동안 머물렀던 것뿐이고 불안했다고 해서 불안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안이라는 상태가 지나간 것뿐입니다. 이렇게 보면 자아는 감정을 덮는 꼬리표에 불과했습니다. 꼬리표를 떼면 순간은 순간으로만 남습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반야신경은 또 한 번 말합니다. 순간순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가볍다. 비어있다는 말은 공허하거나 무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잡지 않아도 되고 붙들지 않아도 되고 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규정하지 않으면 가벼워지고 가벼워지면 두려움도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의 근원은 대개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해라는 집착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의 비움은 삶을 비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가볍게 하는 과정입니다. 순간을 순간으로 두고 감정을 감정으로 두고 생각을 생각으로 둘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묶이지 않습니다.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통찰은 신비한 철학이 아니라 가장 실용적인 마음 치유의 방식입니다. 자아가 단단할수록 삶은 무겁고 자아가 느슨할수록 마음은 자유롭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순간 걱정은 힘을 잃습니다.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가장 조용한 위로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모든 존재에는 고정된 자성,
즉 변하지 않는 본질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무자성 우즈싱이라고 부릅니다. 무자성이라는 말만 들으면 철학 같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실은 우리 삶 깊숙이 스며 있는 진실입니다. 우리는 매일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상황도 변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모든 것에 딱딱한 이름표를 붙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 저 사람은 저런 사람, 이 일은 실패, 저 미래는 끝. 그렇게 고정된 이름표를 붙이고 나서 스스로 괴로워합니다. 반야심경은 그런 마음에 조용히 속삭입니다. 고정된 자성은 없다. 이 말은 해석에 따라 무척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만약 무자성을 절망으로 보면 삶은 흔들리고 불안해 보입니다. 하지만 무자성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오히려 거대한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고정된 본질이 없다는 뜻은 곧 바뀔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운명이라는 말에 짓눌려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운명, 나는 원래 이런 팔자, 나는 원래 이런 인생이라고 믿으며 길을 좁혀버립니다. 그러나 무자성은 말합니다. 그런 고정된 운명은 없다.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고, 마음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선택에 따라 새로 열릴 수 있다. 지금까지의 내가 내 본질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상한 안도가 찾아옵니다. 실패했던 날도 나의 본질이 아니라 그때의 조건과 상황이 만든 경험에 불과했고,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던 일도 그 시기의 마음과 관계가 만들어낸 현상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나를 영원히 규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성공했던 순간도 나의 절대적 본질이 아니고 사랑받았던 기억도 영원한 보증서가 아닙니다. 행복이든 불행이든 모두 조건이었고 조건은 언제든 바뀝니다. 바로 그 무상성과 무자성이 삶을 가볍게 만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나는 원래 못하는 사람, 나는 원래 불행한 사람, 나는 원래 운이 없는 사람이라고 믿는 순간 삶은 좁아집니다. 하지만 무자성은 그 믿음을 깨뜨립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건 없다. 인간은 조건의 집합이기 때문에 조건이 바뀌면 삶도 바뀝니다. 관계가 바뀌면 감정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선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사람을 평가할 때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지향하는 마음을 보았습니다. 현재의 조건이 아무리 복잡해도 본질이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의 여지가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자성의 위로는 그래서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도 마음을 가볍게 해줍니다. 정해진 운명이 없으니 두려움이 작아지고, 고정된 나가 없으니 집착이 느슨해지고, 바뀔 수 있으니 희망이 생깁니다. 반야심경이 전하는 위로는 요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정해져 있지 않다. 이 한 문장은 절망을 파고들던 마음을 천천히 풀어주고, 지나온 과정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며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덜 무서운 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무자성은 삶을 흔들어버리는 개념이 아니라 인생을 다시 펼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반야심경의 치유 방식은 무언가를 억지로 바꾸는 방식이 아니다. 삶을 고치려 들지 않고, 감정을 없애려 들지 않고, 괴로움을 밀어내려 들지 않는다. 대신 그것을 바라보게 한다. 바라본다는 것은 관찰하고 알아차리는 것이다. 대부분의 고통은 상황 자체보다 그 상황을 두려워하고 밀어내려는 마음에서 더 크게 자라난다. 분노를 없애려 하면 더 커지고, 슬픔을 참으려 하면 더 깊어지고, 불안을 떨쳐내려 하면 더 빠르게 따라붙는다. 반야심경은 이런 마음의 구조를 정확히 꿰뚫고 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도 치유의 방식이다. 이 말은 없애라가 아니라 보라는 말에 가깝다. 무언가를 비워내기 전에 먼저 그 실체가 고정된 것이 아님을 본다는 뜻이다. 감정도, 상황도, 관계도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나타났다 사라지는 흐름이라는 사실을 보면 붙잡는 힘이 약해진다. 붙잡는 힘이 약해지면 고통의 밀도도 약해진다. 그래서 반야심경은 치유를 감정의 제거가 아니라 감정의 해체로 바라본다. 여기서 해체는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불안이 생겼을 때 대부분은 왜 이렇게 불안하지? 라며 불안을 문제로 삼는다.
그러면 불안은 곧 두려움이 되고 두려움은 공포가 된다. 반면 반야심경의 방식은 이렇다. 불안은 어디에서 왔는가? 어떤 조건이 모여 생긴 감정인가? 감정이 실체가 아니라 현상이라는 관점이 들어오면 불안을 제거할 필요가 없어진다. 대신 흐르게 둔다. 흐르는 감정은 금방 모양이 바뀐다. 치유는 그래서 변화가 아니라 통찰에 가깝다. 통찰이 생기면 변화는 따라온다. 사람을 바꾸려는 마음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 감정을 통제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감정을 관찰하는 마음. 삶을 설명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삶을 이해하려는 마음. 이런 태도는 외부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시선을 바꾸는 방식이다. 반야심경이 가진 치유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다. 삶을 고치라는 말도 하지 않고, 괴로움을 버리라는 말도 하지 않고, 감정을 부정하지도 않는다. 다만 조용히 보여준다. 이것도 조건이 만든 흐름일 뿐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고통의 작동 방식이 드러나고, 작동 방식을 알게 되면 더 이상 그 고통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치유는 그렇게 시작된다. 걱정이 사라지는 순간은 걱정이 사라지는 일이 일어났을 때가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마음이 조용해지는 순간이 있다. 문제는 그대로 있고 상황도 그대로고 사람도 그대로인데 이상하게 마음에 힘이 덜 들어간다. 그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다. 그럴 수도 있지. 이 한 문장은 인생의 여러 결박을 느슨하게 만드는 열쇠와 같다. 이 말이 나오기 전까지 마음은 끊임없이 따졌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지금인지, 왜 저 사람은 아닌지. 질문은 끝이 없었고 그 질문은 거의 항상 억울함이나 분노나 불안을 품고 있었다. 그럴 수도 있지는 상황에 항복하는 말이 아니다. 포기나 체념도 아니다. 원인을 찾을 수 없으니까 대충 덮어두는 말도 아니다. 그 말에는 아주 깊은 관점이 들어있다. 세상은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고 사람은 내 방식대로 살아주지 않으며 사건은 내가 예상한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진실을 받아들이는 관점이다. 반야심경의 공을 이해하면 그럴 수도 있지는 아주 자연스러운 결론이 된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면 고정된 방식도 없다. 감정도 흐르고 인연도 흐르고 계절도 흐르고 상황도 흘러간다. 흐르는 것을 붙잡을수록 고통이 커지고 흐르는 것을 흐르게 둘 때 마음이 가벼워진다. 걱정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생기는 변화는 단순하다. 뭐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뭐가 느슨해진 것이다. 판단이 느슨해지고 기대가 느슨해지고 기준이 느슨해진다. 이렇게 돼야 해. 저렇게 되면 안 돼. 저 사람은 이래야 하고 나는 저래야 해 같은 엄격한 문장들이 약해진다. 그 빈자리를 그럴 수도 있지가 채운다. 그러면 삶이 잔인해지지 않는다. 이 문장은 마음을 게으르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정확하게 만든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게 만들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힘을 모으게 만든다. 걱정이란 결국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매달릴 때 생기는 부산물이다. 미래, 타인의 마음, 결과, 평가, 이런 것들은 애초에 내가 움켜쥘 수 없는 영역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영역을 쥐려고 애쓴다. 그래서 손이 아프고 마음이 지친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는 순간 소나기가 풀리고 마음이 숨을 쉬기 시작한다. 반야심경이 보여주는 걱정의 해체 과정은 복잡하지 않다. 실체를 찾지 못한 부분이 걱정이고 고정되지 않은 부분이 불안이고 통제되지 않는 부분이 두려움이다. 그런데 실체도 없고 고정도 없고 통제도 없다면 걱정이 붙어 있을 이유가 줄어든다. 그래서 걱정이 사라지는 순간은 해결의 순간이 아니라 이해의 순간이다. 아, 세상은 원래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는구나. 이 통찰이 들어오면 마음이 그만큼 가벼워진다. 그리고 그 가벼움은 생각보다 오래 간다. 반야심경을 오래 들여다보면 이상한 감정이 생긴다. 처음엔 너무 어렵고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비어있는 말들로 느껴진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말들이 삶을 정리해주기 시작한다. 걱정으로 정신이 복잡할 때는 본래 실체가 없다는 말이 무책임해 보이지만 마음이 조금 가라앉고 나면
그 문장이 가진 치유의 방식이 보인다. 세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가볍게 만드는 방식이다. 무언가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무겁고 없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다. 반야심경은 그 두 무게를 동시에 덜어낸다. 삶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다. 우리는 결과를 쫓고 사람을 붙잡고 감정을 밀어내고 지나간 일을 후회하고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며 산다. 그러다 지쳐 쓰러질 때가 많다. 그때 반야심경은 이렇게 묻는다.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걱정은 미래에 있고 분노는 과거에 있고 두려움은 상상 속에 있다. 그리고 그 세 영역 모두 현재에는 없다. 그래서 반야심경은 현재로 되돌아오게 한다. 지금 숨 쉬고 있는 몸, 지금 느껴지는 감각, 지금 눈앞의 풍경. 그 안에는 실체가 없다기보다 붙잡을 대상이 없다. 붙잡을 대상이 없다면 놓을 고통도 없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함부로 대한다. 더 잘해야 하고, 더 가져야 하고, 더 인정받아야 하고, 더 이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반야심경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요구들은 공중에 흩어진 먼지와 다르지 않다. 고정된 더 나은 나 같은 실체는 없고 고정된 부족한 나도 없다. 모든 것은 조건의 결과일 뿐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나는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진행 중인 존재다. 진행 중인 존재에게 필요한 것은 채찍이 아니라 숨이다. 그렇기에 반야심경이 마지막에 전하고 싶은 한 문장은 아주 단순하다. 이미 괜찮은 삶이었다는 것이다. 완벽해서 괜찮았던 것이 아니라 고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았던 것이다. 실패가 영원하지 않았고 상처가 평생 가지 않았고 슬픔이 머물지 않았고 관계가 멈춰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흐르는 것들은 괜찮다. 흘러가면 가벼워지고 가벼워지면 숨이 쉬어진다. 이 진실을 이해하는 순간 걱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걱정을 붙잡는 힘이 사라진다. 미래는 열려 있고 과거는 지나갔고 현재는 흘러가는 중이다. 그 흐름 속에 서 있는 지금의 나도 괜찮다. 괜찮지 않은 순간을 통과하고 있는 중일 뿐이다. 반야심경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그럴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이미 구원된 삶 속에서 우리가 괜찮지 않다고 착각할 뿐이었다. 어느 날 반야심경을 듣는데 눈물이 먼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다. 이해돼서가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안도감 때문이라고 말한다. 아마도 그 순간 마음은 처음으로 깨닫는 것이다. 걱정보다 더 단단한 것은 없고 걱정보다 더 허무한 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평생 붙잡고 살지만 돌아보면 붙잡혀 있던 것은 우리 쪽이었다. 삶이 이렇게 고단한 이유는 사건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건에 이름을 붙이며 해석하고 미루며 쌓아두기 때문이다. 이 일은 나쁜 일, 저 일은 좋은 일, 이건 실패, 이건 위기. 그런데 반야심경은 그 레이블을 조용히 지운다. 실체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고정된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의미가 없으면 두려움도 작아진다. 두려움이 작아지면 마음이 움직일 공간이 생긴다. 공간이 생기면 숨이 쉬어진다. 그리고 그때 깨닫는다. 걱정을 없애는 것이 위로가 아니라 걱정의 성질을 아는 것이 위로라는 것을. 슬픔도 분노도 불안도 하나의 움직임일 뿐이라는 것을. 움직임은 머물지 않는다. 머물지 않는다면 끝나지 않을 감정도 없다. 그래서 반야심경은 인생을 바꾸는 문장이 아니라 인생을 덜 무겁게 만드는 시선이다. 마지막에 남는 결론은 단순하다. 문제는 많은데 삶이 괜찮아 보이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이다. 이유는 하나다. 걱정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걱정의 자리가 비워졌기 때문이다. 비워진 자리엔 조용한 평온이 앉는다. 그 평온이야말로 반야심경이 말하는 가장 현실적인 치유다.